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정책 대토론 진행을 맡게 된 김기태입니다. 지난 4월 13일 인천을 기점으로 시작된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모두 11곳의 경선 지역 가운데 이제 광주, 전남, 경기, 서울 이렇게 3곳의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광주, 전남 지역 경선이 실시됩니다. 한나라당 광주 전남 지역 경선을 하루 앞두고 KBS 광주 방송 총국과 광주 문화방송, 광주 방송에서는 경선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 성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지역 TV 3사 공동 주최 합동 대토론회 장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4명의 후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기호 순입니다. 기호 1번 이부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기호 2번 이상희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이회창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호 4번 최병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토론은 모두 100분 동안 진행되며 참고로 오늘 토론자의 좌석 위치와 토론 순서는 기호순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의 형식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공통 질문과 주제 토론, 그리고 중간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개인에게만 드리는 개별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을 기하기 위해 발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에 대한 발언은 1분, 중간 질문에 대한 발언은 30초로 제한합니다. 주제 토론의 경우 각자의 주장은 1분 30초, 주장 후에는 상호 공박을 펼칠 수 있는 전체 토론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전체 토론 시 역시 공박 시간은 1분으로 제한하고요. 토론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희망자 재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희망자 재토론 역시 발언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답변 제한 시간 10초 전에 신호음이 울리고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의 성격상 엄격한 시간 적용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첫 번째 질문은 네 후보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국민 참여 경선의 문을 열었던 민주당의 경선이 노풍이라는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 노풍의 진원지가 바로 이곳 광주이기도 하죠. 이번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선출될 한 분은 필연적으로 이제 노무현 후보와의 한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후보께서 노풍의 의미와 그리고 본인이 후보로 선출될 경우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를 1분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부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우선 노동절을 맞아서 그동안 근로자 여러분 노고의 치아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노풍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와 허상 두 가지죠. 변화를 바라는 젊은 유권자들, 그리고 IMF 이후에 뭔가 변하길 바라는 중산층이나 그 서민들이 그 분출된 에너지가 노무현 후보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런 그 에너지의 긍정적 실체를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변화를 바랐던 그 많은 중산층이야 서민이나 젊은 유권자들이 노무현 후보가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원칙, 개혁의 원칙을 제대로 계속 지켜가느냐를 지켜보고 있는데 21세기가 되어서 첫 번째 치르는 이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을 안고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굉장히 그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게 될 요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노동절날 노동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노풍은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우리 구태연한 정치에 대한 하나 갈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앞으로 이 정치의 구도는 우리가 IMF를 당하고 나서 진짜 상당한 고통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우리 국가 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은 정치라는 게 별게 안 오고 국민 잘 살게 하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이 정치가 국민이 바라고 국민 잘 살게 하고 또 변화를 하는 미래로 어떤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정립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정치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 국민의 갈망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중국의 어떻든 이 과학 정치 거기에 대응해서 해외 시장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과학 정치다 하는 그런 면에서 정치 구도의 큰 하나 구도가 잡혔으면 하는 생각이 예, 고맙습니다. 이회창 후보 답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지금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몹시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욕구, 기대 여기에 맞물려서 이른바 노풍이 바람을 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변화와 개혁 자체가 아니라 나라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변화와 개혁입니다. 과연 노풍이 실체가 그런 변화와 개혁을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은 마지막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 나라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나라의 운명을 열어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 그리고 비전을 보고 맡기게 됩니다. 저는 우리 당은 안정된 그리고 합리적인 개혁과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그러한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노풍은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병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뭐니 해도 국민이 변화를 특히 우리 정치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변화 욕구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당이 그걸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대세론에 푹 빠져가지고 잠자고 있는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사실은 노풍을 만든 1등 공신은 우리 한나라당이고 또 우리 이회창 후보라는 그런 말까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노무현 씨로 말하자면은 김대중 선생에 비하면은 이 사람은 식견도 경륜도 이 턱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되게 인기 영합적이고 굉장히 과격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거 우리 국민이 이런 사람한테 정권 맡겨서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이 바라는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한 21세기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드시려면 저같이 경륜 있고 경험 있는 그리고 소신과 실천력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은 그게 대답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분의 후보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그리고 지역 현안까지 네 후보자의 좀 더 깊이 있는 견해를 들어보는 주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하신 네 후보자들께서는 혹시 지난 주말에 텔레비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정이 바쁘셔서 직접 TV를 보시기는 어려웠을 텐데요. 4월 28일이죠. 남북 이산 가족들의 4차 상봉으로 또 한편의 감동의 드라마가 연출된 바 있습니다. 이런 화해 무드도 역시 현 정부의 정책인 햇볕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네 후보께서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 현 정부의 햇볕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햇볕 정책을 발전 계승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폭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각 후보자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답변은 1분 30초라는 걸 유념해 주시고요. 이상휘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죠. 대북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든 평화 공존, 자주 민족, 하나의 통일을 가야 되는 과제니까 이 문제는 초당적이어야 되고 또 초정권적이어야 되고 또 이거는 민족적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의 대북에 관련되는 정책 의지 그 자체는
그건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수행 과정에 있어서 실천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부족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현 정부의 부분이 너무 좀 인기라든지 이런 감각적인 부분에 좀 열중했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문제 관계는 저 개인적 소견으로서는 정치적 접근은 저 이북 정권이 상당히 예민하니까 오히려 경제적 접근으로 좀 이렇게 하면서 문화적 접근도 하고, 그리고 또 가령 우리가 지금 비무장지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국토의 한 중간에 있는 중앙공원 벨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남북 간이 어떻게 비정치적으로 민족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자산으로 이걸 남겨두느냐 하는 이런 과제를 가지고 우리 접근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남북 간의 경제 교류의 바탕으로서 기술적인 협력 관계를 어떻게 정진시켜 가느냐든가, 이런 쪽에서 앞으로 좀 더 멀리 보고 기본적인 쪽에서 대북 관계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네. 이회창 후보님. 네. 보시죠. 저는 지금 이 정부가 취한 포용 정책, 6.15 정상회담을 만들어서 여야 정상만이 아니라 남북 관계의 대화 협력에 물꼬를 튼 거,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그런 일이 시작된 거, 이런 것들은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조는 다음 정부도 물론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첫째로 원칙의 문제, 그 다음에는 수단의 문제입니다. 포용 정책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해소하고 평화 공존과 통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원칙을 반드시 머리에 두고서 그 원칙에 맞는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정부는 북한을 평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른바 포용하는 원칙보다는 오히려 우선 현 상황, 주고 달래고 하는 데 너무 집착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수단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원칙, 포용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제를 주면은, 도우면은 평화를 얻는다는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3원칙이라고 주장합니다. 첫째로 상호주의 원칙, 둘째로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세 번째로 검증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러한 것을 도대체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면 변할 것이다. 지금 이산가족 상봉이 북측이 변하다, 취소했고 또 연기하다가 이제 다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과연 실질적으로 긴장 완화와 전쟁에 관한 위협 해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 점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병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뭐 물꼬를 튼 거야 그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분명히 제 생각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대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뭐 지금 정부가 하는 그 근본 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의 없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무슨 얘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는 어떤 경우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대북 관계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국방 안보 체제만은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큰 원칙입니다. 그런 전제 아래서 저는 대북 관계에는 지금 정부가 하는 큰 틀은 계속 유지하는 게 옳다고 보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금강산 관광 좋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북한에다가 무기를 살 수 있는 미국 달러를 줘야 됩니까? 저는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으면은 차라리 식량을 주는 게 오히려 방법이지, 달러를 주는 건 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산가족 문제도 중요하고 평화정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서둘러서 북한하고 얘기를 해야 될 대목이 만주벌판에 지금 참 방랑하고 있는 우리 북한 탈북한 30만 명이 넘는다는 우리 백성입니다. 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상태로 국제적으로 미아가 돼서 방황하고 있는 이 모습은 서둘러서 우리가 민족적 입장에서나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우선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예. 다음은 이부영 후보 네. 답변해 주시죠. 이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불변의 정책으로 저는 계승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바뀐 데에 따라서 변해야 될 정책이 있고 변하지 말아야 될 정책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이 지속되려면 우리 남쪽 안에 입장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또 포용을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남북 화해 정책을 끌고 나가면서 김대중 정권에서도 이 야당과 정책 공유를 하고 협력을 했느냐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남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많이 식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서 브란트 3인당 정권에서 시작된 동방 정책이 기민당 헬무트 콜 정권에 의해서 완성되고 통일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국민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이와 같은 남북 문제 같은 것이 여야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느냐를 아주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권할 경우 10년 안에 남북 국가연합 정도는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정도는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래식 무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이산가족 상봉도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진 사람이 강경일변도가 아니라 남북 화해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요담 정권에도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의 후보가 시간을 비교적 정확히 잘 지켜주셔서 첫 번째 주제 토론의 답변은 아주 형식적으로는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분의 후보께서 서로 후보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반론을 가하거나 또 질문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1분씩의 발언을 드리는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순서도 손을 드시면 드리는 자유로운 시간인데요. 혹시 서로 의견에 대해서 반론이나 이런 거를 가할 게 있으신지요? 네, 지금까지 제가 좀 말씀하신 거 그렇죠. 관해서 예. 지금 방금 전에 모두 발언하신 거예요. 이 후보께서 먼저. 예. 지금 저 이회창 후보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이 상호주의 원칙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계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이 대북 정책을 해가면서 야당에게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야당이 또 반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다가 이 후보처럼 그렇게 대북 상호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인권 탄압적 요소나 또 여러 가지 남북 관계에 좀 해악을 끼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개정하지 않고 존치하자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 것이 혹시라도 한나라당에서 집권하거나 더구나 이회창 후보 자신이 집권할 때 남북 관계가 또 이렇게 악화될 우려도 있다라는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김대중 정권의 화해 협력 기조가 제대로 유지돼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이회창 후보 답변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 후보께서 1분 이내로 답변 겸 또 코멘트. 네, 우선 상호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상호주의는 이른바 선택적 또 전략적 상호주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 주면 하나를 받다 이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 주면 하나 받을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주고서 상당 기간을 상대방의 긍정적 반응을 기다려주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때 그런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즉 전략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제가 상호주의를 주장하느냐 지금까지 4년 동안 김대중 정부가 많이 주고 많이 참고 또 많이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뭐가 왔습니까? 이제 겨우 임기 말에 가까워서 이산가족 상봉이 한 번 더 이루어졌습니다. 그 밖에는 뒤에 휴전선에 있는 군사대치 또 군사적 긴장 하나도 해소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바꿔야 한다. 그것은 즉 상호주의로 뭘 하나 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서 그래서 남북 관계가 건전한 통상적인 상식에 맞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오히려 저는 저와 같은 상호주의 건전한 상호주의에 의한 남북 관계가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더 상식적이고 건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잠시 후에 채토론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우선 최병렬 후보나 이 후보님부터 1분 이내로. 우리 이부영 후보께서 앞으로 공동체 이야기를 하셨죠. 네. 그런데 우리 정치 공동체, 경제 공동체 뭐 두 개를
딱 띄어가 분리할 수 없긴 합니다만은 어느 것이 더 먼저 우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선 그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고마워서 간단히 좀 답해 주시면. 군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군비 통제나 군비 축소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정치 공동체로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로 가기 위해서라서 정치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라도 경제 공동체, 문화 공동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마 필수적인 일일 거라고 저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렵고 북한 경제는 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일이다, 평화 공존이다 하는 거는 우선 배가 좀 불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 공동체를 좀 구체적으로 접근하려면 뭐가 제일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네, 저 그 답변을 잠시 후에 돌리겠습니다. 네. 우선 최 후보님 1분 이내로 답변 듣고 지금 이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가 우리 유해창 후보에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만주, 몽골리아 이쪽 일대에 약 30만의 우리 탈북자들이 지금 유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그들이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 쫓기는 이런 신세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하고도 우리가 외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더 직접적으로는 북한하고도 대화를 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 문제를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저 어디 외국 대사관에 뛰어들어오면 그 사람 구제해서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데나 매달리고 있는 이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난 아주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1분을 네. 동안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따가 제가 지금 우선 질문하신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예. 우리 유해창 후보께서는 평소 어떤 생각을 예. 가지고 계신지 그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토론의 그 형식상 이제 두 분의 답변 정도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희 후보께서 여쭌 이부영 후보의 답변 1분, 최병렬 후보께서 물은 이회창 후보의 1분 답변 정도로 듣고 이 주제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나는 누구 질문에 답할 기회가 없잖아요. 아직 이 후보님께 직접적으로 질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답변하면 몇 분. 예. 예, 그 공동체 경제 공동체 그 성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상희 후보께서 몇 차례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앞으로 도전을 경쟁, 해오고 예. 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기술 이전도 해주고 있고 또한 고용 조건도 많이 창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든지 북한을 개방시켜서 중국 같은 곳이나 동남아에 나갈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북한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 고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도 북한에 이전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새 그 전력 제공 문제가 나왔는데 발전소를 거기다 벼랑간 세워서 단시간 안에 그 전기를 제공하면서 공단을 만들 수 없다면은 우리가 발전하는 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재 그럴 정도로 토론하기는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조금 좀 부족합니다. 북한이 우리와 빨리 그 합의를 해서 개혁 개방 쪽으로 나가도록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회창 후보님 아까 네. 최 후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우리의 대북 정책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북 분단 고통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그리고 탈북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탈북자 문제는 정말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돼야 됩니다. 이거 남의 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은 전 영토에 미치고 헌법상 북한에 있는 주민도 우리 헌법에 적용을 받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탈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난민 가령 중국으로 탈북했다, 러시아로 탈북했다 하면은 그 나라에서 난민 대우를 받아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고 싶은 곳으로 오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정부는 그것을 거의 팽개쳐 놓다시피 하고 오히려
우리 공간에 들어오지 않기를 응연히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이것은 정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다시 재 토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정도로 네 분의 대북 관계에 관련되는 문제는 정리를 하고요. 다음 토론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엄격하게 시간을 지정해 가는데도 약간씩 시간이 뒤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시간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의 주제는 외교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외교는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푸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오늘이 5월 1일인데요. 특히 광주의 5월은 한반도와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곱씹게 해주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나감으로써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에 여러 가지 경색 국면을 조성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복잡한 대미 관계, 이 내 후보께서는 현 정부의 대미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를 여쭙겠습니다. 이해창 후보부터 답변을 여쭙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먼저 한미 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미 관계는 전통적인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 간에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서로 좀 문제도 생기고 또 애증의 어떤 감정도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떠나서 냉철하게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미 관계를 봐야 됩니다. 한미 동맹 관계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왔고 또 현재 전쟁의 위협에서 전쟁 억지력에 중요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 동북아에서 세력 균형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 내지 그 공조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건전하게 한미의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부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 매우 서툴고 또 매우 부주의했다. 한미 관계를 중요시한다 해서 친미주의자로 몰거나 또는 사대주의로 모는 이런 생각은 접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남북 관계를 보고 한반도의 안정과 우리나라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의 정세 속에서 한반도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되 미국과 충분히 협조하면서 우리의 이익에 맞는 그러한 동맹 관계를 끌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일본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과거사의 인식에 있어서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건전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일본은 과거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한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대해서 앞으로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 하는 것을 안심시키고 또 긍정적인 그런 인식을 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 수상의 최근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같은 것은 정말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강력히 이분에 대해서는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일본 교과서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 이따 또 시간이 있을 때 그 말씀 못하신 건 또 보완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자, 최병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좀 사회자께서 80년 5월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88년 6공화국 출범 초기에 정무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당시 민주화합추진위원회라는 걸 제가 주도해서 당시까지만 해도 광주 사태라고 불리던 것을 광주 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데 제가 참여해서 사실은 마지막에 문장화할 때 제가 이렇게 문장화를 했습니다. 그건 제 손으로 했습니다. 역사의 긴 안목에서 보면은 광주 사태는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당시 노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사실은 광주 시민들의 명예가 당시로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하는 걸 저는 지금도 퍽 자랑스럽게 또 뜻깊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두 가지 원칙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권국가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미국의 힘을 빌려서 우리 안보를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주권국가라는 입장이야 제가 긴 설명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안보를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데서 보면은 우리는 대미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안보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점과 그다음에 주한미군 관계 등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력을 발휘해서 소파 협정을 더 선진국 수준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만은 주한미군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후보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부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저 자신 그 7, 80년대 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 5월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이 격분이 되고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광주 학살 진상규명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미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분노를 하고 이랬었어요. 그 뒤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역사적으로 자리매김이 새로 되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그 점에 관해서는 새롭게 정립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적인 문제에서 미흡한 점이 있거나 여러 가지 불평등적 그 조약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엔 뭐 오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겹쳐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차 이 동북아시아의 관계가 4대국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 그 세력 균형이 점차 이루어지면서 주한미군의 문제에 관해서도 시각의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세력 균형추로서의 주한미군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일본과의 문제는 저는 일본이 유럽의 독일처럼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아 근린 여러 나라들과 화해 협력을 해나가는 자세를 가져야지 우물안 개구리처럼 일본의 국수주의적 시각에 갇혀 있으면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절대로 평화로운 근린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시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희 후보. 미국이 상당한 기간은 세계의 힘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중심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점, 그리고 또 6.25를 거쳐서 주한미국 문제라든지 특수관계 이런 것을 바탕으로 미국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열성도 가지고 신중하게 그리고 국민을 또 이해시켜야 될 부분도 이해시키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FX 관계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물 간 것을 바가지 썼다 하는 일반 국민이라든지 공군 쪽에 비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스라엘이나 일본이 이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와 비슷한데도 우리식으로 FX 사업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가 좀 더 외교 관계와 국익이라는 이 문제에서의 조금 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죠. 그리고 일본의 부분은 어떻든 싫든 좋든 간에 이웃 한 나라로서 서로 미래를 함께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의 지도층이 특히 총리가 일본 내의 정치적 인기에 밀착해가지고 우리 부분을 다소 경시하는 듯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자세를 보여가지고 대응을 해가야겠다 했죠. 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외교 관계에 대한 토론의 내용은 앞에 대북 관계하고 어떤 쪽에서는 조금 관련도 있고 연결이 있어서 우리 계획대로 토론을 진행할 경우에 조금 상당히 뒤로 밀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넘기고 다음으로 갔으면 하는데 꼭 한마디만 좀 하고 갔습니다. 한마디만 한 몇 초 이내로 좀 간단히 해주시면 바로 넘어가요. 5초 이내로? 아니 몇 초. 몇 초. 네. 그 대일 관계 아까 제가 답변을 제대로 드리질 못했습니다. 저는 일본 수상이 자기네 전범 1급 전범들이 있는 그 위패가 있는 데 가서 참배를 한다는 거는 자기들이 과거에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세계를 상대로 침략 전쟁했던 거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또 그런 일을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로 어물어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도 단호한 조처를 해주길 바랍니다만은 다음에 우리가 집권해서도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주 전남 지역 한나라당의 2002년 대선 경선 후보 정책 대토론 남북 외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금 토론의 내용이 무거운 주제였죠. 조금 가벼운 질문으로 호흡을 좀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후보의 이력을 보면 모두 이 지역 출신이 아니십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자주 오시는지 이 지역과 관련된 인연이나 혹시 추억이 있으시면 한 30초가량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최병렬 후보부터 이쪽 지역과 혹시 인연이 있으신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뭐 인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대학 다닐 때 광주 천을 열심히 뒤쫓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학교 1학년 개학하던 날 만나서 한 평생을 같이 친구로 지낸 이곳 벌교 출신인 강성재 군이 참 네.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하고 얼마 전에 작고를 했습니다만은 이곳에 오니까 더 그 친구 생각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친구 때문에 예. 이곳 사람들도 순천고등학교 나온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광주 이 전남 일대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부영 후보께서도 예, 저는 광주에 자주 옵니다. 제가 그 민주화 운동하는 기간 동안에 이 광주는 뭐 하나의 그냥 평범한 도시가 아니라 우리 80년대를 이끌어온 그 민주화 운동의 일종의 표대 같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이 광주 망월동 묘소 신구 묘역을 매년 찾는 입장입니다. 또 이 경선 출마를 하고 바로 이 광주 5.18 묘역부터 찾았습니다. 이곳에 많은 친구들이 또 선배들이 계시죠. 지금 병중에 계신 홍남순 변호사님이나 송기숙 선생님이나 윤공희 대주교님이나 또 조비오 신부님이나 네. 이런 많은 그 저를 따뜻하게 생각해 주신 분들을 그러시군요. 지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후보도 네. 저는 좀 각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YS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장을 할 당시에 제가 YS에게 직보를 하면서 5월 광주의 민주화의에 일종 에너지는 과거 지향적인 한의 에너지다 했죠. 이 과거 지향적인 정치적 한의 에너지를 미래 지향적인 창조적 에너지로 바꿔줍시다 그랬습니다. 이게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이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더골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이 생명공학에 관련되는 일종의 연구 교육기관을 갖다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젊은 에너지로서 창조적 미래 에너지로 바꿔주자. 그래가지고 광주 과기원은 막 100%저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에는 광주시로부터 제가 또 감사패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이해창 후보도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 외가가 이 담양군 창평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창평국민학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1학년 때 광주 서석초등학교로 전학을 해서 거기서 5년을 이제 수료를 하고 그다음에 광주 서중 그 당시 서중이죠. 네. 서중에 입학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입학식은 거기서 하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청주로 정근을 가셔서 청주중학에 정은학을 갔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고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이 추억이 서려 있는 것이고 특히 국민학교 지금 서석초등학교는 아주 제게는 많은 어린 날의 추억이 서려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뭐 각자 후보들마다 그런 인연들이 있으신데요. 이어서 개별 질문, 그러니까 다른 후보에게는 질문을 던지지 않지만 그 후보에게만 드리는 개별 질문을 방금 발언을 마치신 이해창 후보와 이상희 후보께 드리고 또 다음 후보는 그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종료된 민주당의 국민 참여 경선이 뭐 이른바 히트 상품이다. 그리고 흥행작이다. 이런 이제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이와 비교해 보면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상대적으로 조금 침체된 것도 보이고 또 일각에서는 줄 세우기 경선이다. 또 유명무실한 경선이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선을 우리 이해창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분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민주당의 경선처럼 아기자기한 맛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의 경선이 재밌었던 것은 이제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막 겨루다가 판도가 바뀌고 역전하면서 그런 그 드라마가 흥미거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원래 그렇듯이 매우 안정적이고
그리고 정책과 비전 중심의 지금까지 경선 토론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물론 흥미있는 드라마를 좋아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드라마는 드라마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국가 지도자를 뽑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보시면서 과연 국가 지도자로서 과연 의미 있는 서로가 토론과 경선을 하는가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경선은 매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 지금 무슨 뭐 줄 세우기 이걸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뭐 그런 줄 세우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또 이제 당원 중에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 이제 서로가 서로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론 중간에 또 내 후보께 각기 토론을 드릴 텐데요. 이상희 후보께 이 경선과 관련돼서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선이 3분의 2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희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표현하면 당선 가능성이 좀 없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중도 사퇴를 고려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예, 제가 하고 있는 정책은 주로 그 미래를 향해 가는 정책 활동을 해왔고 또 지금 또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한 정치를 위해서는 과학 정치를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 국민 정치 인기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아예 각오를 하고 그리고 또 정치를 하는데도 미래를 향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 경우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하나 확신을 갖기 때문에 당원을 향한 선거 운동이라든가 득표 활동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가지고 이런 데 대한 정책 활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립운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침 그래도 인터넷상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의 반응이라든지 지난번에 화상 토론도 했지만은 거기에서는 정반대로 제가 인기 1위고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간곡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비교적 개별 질문은 후보자들이 쉽게 답변하시기 좀 어려운 질문들을 고른다고 골랐는데 비교적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의 개별 질문은 또 이따가 기회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한반도와 국제 정세 이런 주제로 토론을 나눴는데요. 이제 국내 현안으로 토론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 모두 대권에 출사표를 던진 분들입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 그리고 청사진을 확고히 가지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 그렇다면 각 후보가 가지고 있는 청사진 가운데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두의 질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영 후보께서 먼저 1분 30초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야 됩니다. 지역, 세대 그리고 어떤 그 계층을 넘어서는 대연정을 통한 정파를 하나로 넘어서는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동력으로 해서 일자리 걱정 없고 깨끗한 그런 정부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그 개헌을 해서 전면적인 국가 운영 기조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선거가 매년 있음으로써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선거 시기를 조정해서 예측 가능한 그런 정치를 펼쳐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 통합된 그 국민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10년 안에 EU 그러니까 유럽연합 수준의 남북 국가연합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자꾸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펴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정말 이 다섯째로는 정말 필요한 것이 이 교육 개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내고 이 낭비적인 이 교육에 새로운 틀을 짜나가야 되겠다. 이 5가지를 저는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희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사람하고 돈이라 생각합니다. 네. 농업사회에는 우수 인력이 돈이 농업 쪽으로 가도록, 산업사회는 우수 인력과 돈이 산업사회로 가도록, 그리고 오늘 정보화 사회는 우수 인력이 정보화,
쪽으로 가도록 해주는 것이 그 정치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정보화 사회는 사람도 가능하면 정보화에 능력 있는 인력이 나오도록 해서 그래서 요사이 같으면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가느냐 했죠. 그리고 돈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가능하면은 정보화라는 역사의 큰 방향에 맞게끔 돈이 흐르도록 해줘야 되는데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가서도 안 되는 거고 여기 신도시도 지금 와서 보면은 전부 다 종합청사라든지 큰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돈이 제대로 가려 그러면은 연구소를 짓는데 돈을 제일 먼저 들이고 그리고 공장 짓는데 그리고 일본 사무실 짓는 데는 돈이 제일 늦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정치가 해줘야 될 아주 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람과 돈이 그 시대의 미래로 가는 방향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어디에 투입돼야 되느냐 하는 이런 단순한 진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인 각을 지우고 또 정책을 뒷받침해 주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이해창 후보 답변해 주시죠. 첫째로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이 정권 아래에서 부정부패와 비리가 정말 국민을 너무나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본이 아주 없어진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과 원칙, 즉 법의 지혜가 바로 서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철저히 청산하고 깨끗한 정부,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정치 보복을 없애는 것도 이러한 법과 원칙에 들어갑니다. 정치 보복이 다시 되풀이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활기찬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과학기술과 교육 투자, 인적 자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합해서 GDP 한 10% 정도를 집중 투자해서 연 6%의 성장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곧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과 일자리 문제 그리고 복지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됩니다. 세 번째로 편안한 사회입니다. 따뜻한 복지로 소외되고 못 살고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을 보살피고 그리고 국민 모두가 같이 가는 화합의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과 화해는 이제 다음 정권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국민의 통합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세 가지를 저는 국가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병일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제일 우선해서 하고 싶은 게 어쨌든 부패 없애고 경제 살려야 됩니다. 저는 한 20년 공직에 있었습니다만은 공직에 있는 동안에 저는 비리에 연루되거나 제 주변에서 무슨 말썽이 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저는 부패 문제를 척결하는 데 관한 한 확실한 제가 의지를 가지고 이거 없이는 새나라 건설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시 경제 살리는 겁니다. 경제 살리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겁니다. 무조건 기업 천국을 만들어 주되 그 대신에 기업주에게는 철저하게 투명성을 요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함부로 정의하거나 또 상속하는 엉터리로 상속하는 이런 일은 완벽하게 막아서 우리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 못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도 일자리를 주는 이거야말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역시 국방 치안입니다. 저는 대통령 되면 국방 하나만 확실히 하고 이게 뭡니까?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한꺼번에 젊은 여성을 5명이나 살해해가지고 차에 싣고 다니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치안 확립해야 됩니다. 그 외에 능력 위주 인사라든지 정치보복 금지라든지 이거는 이제 새 시대가 되면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 제가 보탠다면은 이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 이대로 해가지고는 나라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없습니다. 최의원님. 그래서 교육이 저는 중요하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해가지고 공립학교는 그야말로 국민의 고등교육 받을 권리로 사립학교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저는 확실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후보께서 정책 방향의 그 중요한 핵심 과제를 뭐로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네 분의 상호 토론을 들어가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이런 상호 토론 때의 질문을 상기해서 이번에는 이부영 후보께서 혹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거꾸로 이회창 후보께서 또 질문을 던져주시고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는 질문이 이쪽으로 와서 답변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 분 그 국가의 기본 핵심 과제 제시하는 것을 들으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하나 든 게 있었습니다. 지금 냉전 시대가 가고 이념을 넘어선 또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세 분의 국가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 속에는 이 평화 통일로 가는 그 문제가 하는 어떤 그 정책 약속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회창 후보께 물어보겠습니다. 법이 지배하고 원칙이 지배하고 공정한 뭐 이런 그 사회를 만드시고 그런 정책을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그 우리 민족의 가장 그 중요한 수건인 평화의 시대 이런 것을 위한 준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핵심 과제 중에 이 평화 통일로 가는 어떤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야 네. 합당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예. 합니다만. 이 후보께서 이 답변에는 한 30초만 할애하시고요. 한 30초로 또 혹시 질문하실 게 있습니다. 30초 동안에 죄송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이 남북 관계를 우리가 접근하는 데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합니다. 첫째는 남북 간의 직접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내부 관계입니다. 내부 관계에서 우리 관계를 이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사회적인 어떤 그 동질성과 또 우월성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외 협력 관계입니다. 지금 이 두 번째 대내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이 정권 하에서처럼 모든 국민이 갈등하고 심지어 동서간에도 지금 지역 감정이나 갈등이 치유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남북 관계를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급한 것은 내부 관계, 즉 우리 대한민국 내부 관계에서 우리가 국론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의 통합과 화해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남북 관계에 나가야 되고 남북 관계는 평화 통일이 바로 우리 궁극 목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후보님 혹시 지금 이 토론에서 뭐 답변을 하시거나 아까 질문에 답변, 네. 네, 이부영 후보 말씀하신 거에 네네. 나한테 질문을 했다고 하고 예, 제가 예. 답변을 드리죠. 네. 세 분 모두에게 사실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최 후보께 말씀드린 까닭은 안보나 국방이라든지 네, 네. 이러한 거기는 것을 드릴게요.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화해 협력이나 통일 쪽에 대한 방안을 네, 전혀 그 방안만 좀 내놓지 않으니까. 답변해 주시죠. 제가 아까 답변이 좀 우리가 필요해요. 남북관계 토론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확고히 하는 것과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한다는 그런 전제 아래 나는 대북 협상에 우리가 제약받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내가 만약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북한에서 김정일이 만나겠다고 국민들 앞에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대북 관계에 관한 두 가지 원칙만 분명하면은 우리가 못할 얘기 아무것도 없다. 네. 그렇게 저는 개방적인 입장입니다. 예. 이상해 후보 예. 마지막으로 예. 1분만 답변해 예. 주십니다. 답변 겸 뭐 네.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봄이 오면은 뭐 뒷뜰에든 앞뜰에든 산에든 다 꽃은 핍니다. 그러니까 봄이 오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시대에 맞게끔 성숙된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죠. 그러니까 오늘의 정보화 사회라는 지식 기반 사회를 우리가 제대로만 만들면은 자연히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을 위한 그 꽃도 봄이 맞아해서 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크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토론의 내용이 이제 앞쪽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좀 연결이 돼서요. 여기서 세 번째 주제 토론은 접고요. 네 번째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무슨 게이트, 무슨 리스트 이런 식의 부패, 비리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비리의 핵심에 현직 대통령의 아들 그리고 정치 지도급 인사 등이 거론되는 이런 식의 정치 그리고 공직에 몸담은 사회 지도층의 부패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나라의 녹을 받은 사람의 첫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청렴 결백 이런 용어가 낯선 용어가 되어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부패 비리와의 전쟁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후보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고요. 답변은 이상희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전에 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겨울이 오면은 아무리 꽃을 피게 하려 하더라도 꽃이 피지 않습니다. 낙엽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회 환경 자체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주느냐 하는 본질적 문제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정부패의 문제는 정부와 정치, 정당 정치와 그리고 시장 경제 요 세 가지에서 온다고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정부를 전자정부로 해주자 하는 것도 결국 투명성을 확보해주고 신속하고 효율성 있게 해주자는 게 전자정부로 가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부정부패 정치에 대한 비밀리 하는 게 없어집니다. 또 전자민주주의로 가면은 중앙당을 축소할 수도 있고 지구당을 없애게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모이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그냥 인터넷에 투표할 수 있으면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들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시장 경제는 지금 우리가 법치 시장 경제라기보다는 권치 시장 경제입니다. 그래 되면 자연히 권력에 청탁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 시장 경제도 이제는 법치 시장 경제 되기 위해서는 독점금지법이라든가 부정경제방진법이라든가 지적재산권법 이게 미국에서는 시장 경제 세축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의 제도적인 거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 환경을 만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해창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세계에서 경쟁력 1, 2위를 다투는 싱가포르와 핀란드를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우리 이광유 전 수상, 고척동 수상을 만났고 또 핀란드의 할로넨 대통령도 만나봤습니다. 그네들의 경쟁력이 뛰어나는 그 첫째 조건은 깨끗한 정부였습니다. 첫째는 국가 지도자가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따르는 그 지도층이 철저하게 부정부패를 척결로 하고 절대로 깨끗한 정부를 만든다는 그런 확신과 또 그런 아주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에는 검찰이나 경찰 같은 권력기관이 즉 부정부패를 다스리는 권력기관이 중립적이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돼야 합니다.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요즘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게이트 사건에 과거에 검찰이나 경찰이 개입했던 또는 국정원이 개입했던 사례를 보면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으면은 절대로 그것은 부정부패를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이상희 후보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소지를 행정과 국정 운영의 절차를 그거를 이제 간소화하거나 또 투명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전자정부도 좋은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네. 요컨대 정경유착을 끊고 그리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말 자존심과 명예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도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네, 최병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현실 진단이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대통령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자신이 부패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는 반은 해결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관리에 관해서 무슨 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우리처럼 권력이 집중되는 이런 사회에서는 충분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시민이 참여하는 무슨 특별 기구라도 하나 만들어서 대통령 주변 관리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정치 상황에서는 선거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제도, 국회의원 선거제도, 대통령 선거제도에 몇 천억씩 들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부패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 사교육비 관계, 이거 교육제도를 빨리 뜯어 고쳐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게 이 부패 유혹으로부터 우리 공무원들 지키는 저는 적극적인 방법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검사제도, 이거 뭐 항상 얘기해오는 겁니다만 다음 우리 정권, 새 정권이 들어서면은 특별검사제도를 완전히 상설화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라든지 뭐 또 인사위원회라든지 고위 공직자 힘께나 쓰는 사람의 인사가 함부로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치가 저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부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우선 이 대통령 될 사람이나 그 친인척들이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국가가 부여하는 그 의무를 회피할 생각을 할 사람은 안 된다고 봅니다. 권력의 이 부패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우선 그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서 이 단임제에 따른 레임덕, 그 권력 누수 또 단임제에 따른 급속한 부패를 막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감사원을 그 개헌을 통해서 국회로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 조금 아까도 언급들을 하셨지만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국세청장 그리고 국정원장이나 금감원장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임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패방지위원회 이 조사 권한을 더 강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통령 가족과 그 주변 인사들 목록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하고 또 직무 이외 월권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도 아울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부패를 근절하는 정책 또는 제도에 관해서는 내 후보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의견 자체에 대한 공박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 합리적인 것 같고 우선순위의 문제일 것 같으니까 여기서 상호 토론을 생략을 하고 고담으로 넘어가는 게 저희 시간이 조금 쫓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중간 질문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 시키는 질문입니다.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인덕이라고 합니다. 비단 정치인뿐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고 또 그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요.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네 후보 모두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한 30분 정도로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분이요? 30초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당의 정치인 가운데 가장 친한 정치인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인연으로 그렇게 친하게 되셨는지를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는데 이해창 후보부터 잠깐 답변해 주시죠. 얼마 전에 제가 국민 대연합을 주장을 하면서 지금 여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도 물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계 개편이다 하고 야단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지금 친한 사람 누구다 하면 바로 그 지목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을 테니까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을 거명하는 것보다는 저는 여당에도 국가관을 확실히 가지고 그리고 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을 하는 아주 건전한 그 애국관을 가진 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역시 어디에 있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열어가는데 노력을 하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조국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모두 다 같은 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렬 후보께서도 혹시 어떤 예, 질문 저는 있으십니까? 친구는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이 민주당의 박상천 이번에 최고위원 되셨죠? 그분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데 그 사람은 때로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확실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친구이자 또 참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그 당 대표가 되신 한학갑 의원의 경우도 그동안에 제가 여당에 있고 그분이 야당에 있던 시절에 서로 만나서 여러 가지 참 얘기를 많이 나눈 그런 관계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이런 사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부영 후보께서도 예, 저는 그 전에 같이 당들을 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너무 많죠. 특히 그 훈홍 김상현 전 의원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고 정대철 의원이나 김근태 의원도 먼저 번 화해와 전진 포럼을 같이 하면서 많은 그 얘기를 나누고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학갑 의원이나 박상천 의원은 원내 총무를 하면서 공박도 서로 많이 했지만 미운정 고운정 많이 든 그런 사이입니다. 네. 그밖에 63세대로서 박정훈 전 의원이나 또 조홍규 전 의원, 김덕규 현 의원 이런 분들하고도 굉장히 깊은 그 우위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이 부드러운 질문이라 그런지 이 종소리 없이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희 저는 그 과학기술을 주장을 하니까 사실 이게 서로 정당 간의 대립관계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 쪽에서는
너무 그 당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좀 비판받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분야는 미래로 가는 길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인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리 이야기 드리면 하지만은 비교적 지금 현재 여당 내에는 아마 고루고루 저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그 중에서 굳이 한 사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여당 경선에서 끝까지 됐던 정동영 의원이 네. 제가 주장하는 정보화라든가 또 미래로 가는 길이라든가 젊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아까 두 분의 후보에게 드렸던 개별 질문처럼 남은 또 두 분의 후보께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부영 후보께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그 색깔 공세가 굉장히 한동안 심하게 있었던 일면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우리 이부영 후보께서 운신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혹시 탈당을 하고 싶은 생각까지 든 적은 없으실까?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지난날 제가 그 민주화 운동을 했을 때 저를 탄압하거나 그 박해했던 그 일부 인사가 지금 한나라당 안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 정권 교체를 하거나 뭐 한나라당을 이렇게 개혁 변화시키는데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참 그것을 저는 꼭 필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해서 그분들 마음에 맞지 않으면 뭐 당을 나가라 이제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지난날 피해자였던 저 자신은 이제 그런 걸 극복을 하고 함께 어깨 잡고 나가자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절대로 나가라고 그럴 땐 참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또 뭐 그런 얘기를 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잘 해나가야죠. 고맙습니다. 마지막 개별 질문은 최병렬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최병렬 후보가 내세우는 영남 후보론, 대통령은 영남뿐이 아니라 호남, 강원, 경기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분이어야 되는데 영남 후보론을 주장하시는 최 후보께서 만약 당선이 되신다면 영남 지역만의 대통령이 되자는 말이냐라는 지적이 또 일부에 있습니다. 1분 이내로 또 답변을 해주시죠. 그건 아주 잘못된 지적입니다. 내가 영남 후보론이라고 직접적으로 들고 나온 일은 없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은 노무현 후보가 사실상 호남은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고 영남을 거의 반 가까이 잠식한 이런 상황을 놓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말하자면은 노무현이가 지역적으로 호남을 먹고 영남을 들어오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은 영남 사람이 나가서 그 부분을 막아내는 게 강력한 대책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영남 후보라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건 한 부분이고요. 더 크게는 이 사회, 정말 이 사회 안정과 개혁을 바라는 건전한 보수 세력을 하나로 묶고 또 분열되어 있는 우리 야권을 하나로 묶어내는 이런 게 함께 어우러져야 정권 잡을 수 있지. 영남만 가지고 어떻게 정권 잡겠습니까? 그건 뭐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는 생각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들으시고 대개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아주 좋은 답변 들으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요. 네 분의 개별 질문 다 이것을 마치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이 무엇보다도 광주 전남 지역의 유권자를 위한 토론회이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몇 년간 광주 전남의 핫 이슈는 무엇보다 전남 도청 이전 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한나라당에서는 도청 이전 비용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반영하는 등 정책이 조금 우왕좌왕한 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광주 전남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결국 한나라당의 마지막 결정은 도청 이전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자, 이처럼 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번복한 사안이 이유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향후 대책을 혹시 가지고 내려오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최병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 이 문제는 답변 잘못하면 어느 한쪽에서는 표를 잃고 어느 한쪽에서는 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다만 원칙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보면은 저는 광주 전남
또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과연 이걸 지금처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광역시다 무슨 직할시다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근원적으로 생각이 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적으로는 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 광주 직할시 안에서 광역시 안에서 이 밖을 이 해당되는 그 전남도 행정을 맡아서 하는 게 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또 당해 지역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일단 예산은 그렇게 반영을 뭐 일부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광주 지역과 전남 지역 주민 또 지방의회 대표자들 또 NGO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거는 이 내부에서 난상 토론을 해가지고 새롭게 방향을 좀 잡아주셔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막 이런 의견입니다. 예, 이부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지난 4월 3일 이 경선 출마 직후에 광주에 와서 이 도청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총재단 회의에서 2차례 이 도청 이전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그 한나라당 광주 전남 지역 그 지구당 안에서 이견이 있으니까 현지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맡겨놔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던 걸로 압니다. 저는 그 예산 그 문제에 관해서도 당초에 그 당시 이회창 총재 지시로 삭감 안이 예결위에 내려갔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된 셈인지 그 삭감안이 철회되면서 또 예결위 안에 들어간 한나라당 영남 출신 의원들의 지역 현안을 위한 그 예산과 이를테면 바타가 됐다는 얘기를 민주당 쪽 예결위 간사 쪽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참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한나라당 쪽의 주류 측과 동교동 쪽에 막후 흥정의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이 어차피 이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표가 안 나오니까 이 광주 전남 안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그대로 내팽개쳐 놔둬도 손해가 안 난다. 뭐 이런 입장이 아니었는가 봅니다. 앞으로 저는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과연 이 동교동 쪽의 가신이나 측근들이 이 광주 전남에 어떻게 발을 들여놓으려고 그러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이 지역 정치 때문에 이 지역 눈먼 이기심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고통을 겪게 될 일을 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끌어가려다든지 이 또 후보의- 방치한다든지 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사는 게 다 제 표현된 생각입니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희 후보. 저는 이전 문제 자체 제기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 이 시대를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일랜드 경우는 아일랜드 국가 홈페이지에서 세계 각국의 투자자며 행정이며 허가며 모든 것을 거기서 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처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행정구역을 우리 최 후보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뭐 전라도 뭐 이런 등등을 아주 강력화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행정구역의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적은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예산 부분은 지금 현재 배정된 예산 부분은 우리 지역 개발 사업에 특히 뭐 광산업이라든가 이 전남의 생명과학 산업이라든가 이런 연구 개발 쪽에 좀 투입을 하는 쪽으로 지지를 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회창 후보 답변. 네, 이 도청 이전 문제, 이 우리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이부영 후보의 말씀은 조금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당은 도청 이전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그 전면에 나서서 그거를 주장하고 적극 움직이는 것은 한 개 지방의 도청 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전남 도의 도지부가 주축이 돼서 하자 이렇게 해서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결위에서도 450억 원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했는데 나중에 이 현 여권이 아주 강력하게 마지막까지 이 부분을 주장을 하고 남부협력기금을 삭제하는 것까지는 동의하면서도 이 부분은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시한을 넘기고 27일 날 밤에 결국 예결에서 투표를 해서 표결을 해서 우리가 과반수 미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그 경위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청 이전 문제는 시도 통합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시도 통합 문제는 확실히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전 문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아까 질문하신 이부영 후보의 혹시 그 질문이나 이거에 답변이 좀 충분해 그 전혀 미흡합니다. 그러세요? 저기 조금만 보충.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숫자가 뭐 모자라다 그러는데 좀 뭐 자민련까지 거기 합쳐서 무소속까지 합치니까 모자라다라고 주장은 하겠지만 그것은 사실 그 저도 예결위 일을 해봤고 원내 총무일을 해본 입장에서 그때 그 결정이 난 다음에 한나라당 쪽에 그 영남 쪽에서 들어간 의원들 예산안, 지역 현안 예산안이 반영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국가 예산이 말이죠. 당리당략적이나 이런 걸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의 내 심경입니다. 예. 그러면 또 우리 최병일 후보도 그 제가 너무 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되도록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했습니다만 기왕 토론이 이렇게 되면은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는 행정구역 개편을 근본적으로 할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저는 광역시로 해가지고 도에서 섬처럼 조금 띄가지고 행정을 독립시킨 거는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현재 큰 광역시 중에 서울이나 부산은 그 사이즈와 관련해가지고 별 도리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저는 다 통합을 하고 도 간격도 도 구획도 저는 재정비를 해가지고 우리 행정 단위를 지금 몇 단계로 되어 있는 걸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단축해야 된다. 이것을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개혁의 아주 중요한 과제로 제가 여기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아까 답변이 좀 미흡하시다 그랬으니까 그 답변 혹시 좀 더 하실 게 있으십니까? 제가요? 예, 이 후보님. 우리 이부영 후보가 총무로 있을 때 아주 잘했습니다. 네. 잘했는데 굉장히 고생했죠. 왜 그러냐? 여당 잘 양보 안 해요. 네. 그걸 이제 뭐 달래고 또 하고 해서 이제 아주 어렵죠. 특히 예결위 예산 처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 도청 이전 비용 450억 삭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당의 입장은 당시 진정으로 이 부분을 반영하려고 했지만은 그냥 역부족이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아직 있습니까? 아니 거의 됐습니다. 그 정도로 야당으로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광주 전남의 그 광주 시민이나 전남 도민들이 이 서남 쪽 귀퉁이에 도청이 옮겨가서 한 80%가량의 이 지역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게 된다면 끝까지 버텨내야죠. 이곳에서 우리 지지도가 좀 낮다든가 또 적다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을 팽개쳐 놓는다는 것은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반드시 시정돼야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팽개쳤다는 이부영 의원의 그 말씀에는 저는 공감 가지는 않고요. 네. 다만 그 문제는 성격상 예. 이 우리 광주 전남 이 지역에서 문제를 좋은 의견을 도출하도록 네. 그렇게 당에서 위임을 했다 할까 이런 접근이지 제가 볼 때는 당시에 당 집행부에서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라고는 저는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도지부 의견을 얘기하는데요. 도지부에도 도지부장이나 일부 지구당 위원장들이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이전을 찬성한 건 사실입니다만 대다수 지구당 위원장이나 광주 지구 지구당 위원장들은 반대했던 거예요. 80%가 반대한 건데 왜 이것을 그냥 넘겨버립니까? 근데 이제 유명 부총재 당시 부총재께서 지금 기억이 정확하신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이렇습니다. 450여라는 전액은 다 깠고요. 그 대신에 이쪽에서 좀 더 논의를 해서 좋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여당에서 하도 예산 통과를 안 시키고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일부 반영을 시켜줬던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되는데 내 기억이 맞지 않습니까? 이 제가 사안은 두 차례를 총재단회에서 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때 저는 여기서 광주 전남의 전체적으로 이 주민들 서명을 좀 받자. 서명 운동이라도 하자. 근데 그걸 그냥 묵살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런 우리가 다룰 문제. 때 중앙당에서 할 게 아니고 네. 광주시 지부와 전남도 지부에서 이걸 적절하게 현지에서 수습을 하도록 꼭 여당의 예산을 통과를 안 시키고 사안의 이걸 성격상 골고루 한두 잡으니까 마디로 예. 딱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서요. 근데 사회자의 저기 예. 권한으로 우리 이상희 후보님 한 30초 예. 의견 얘기해 주시고 이해창 후보 한 30초 하는 걸로 왜 이거는 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희 예. 후보 30초. 지금 우리 이부영 후보 서명 이런 것이 우리 일반 정치권이 있는 행태인데 사실은 서명을 받으면서 갈등을 더 심화시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 대한 요사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싫어하는 이유도 인기 집착하면서 들어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인기는 하나 바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믿을 바가 못 된다. 일관성이 없다 해가지고 결국 이 정치권의 문제니까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치권 인기하고는 좀 단절할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후보님 30초만. 지금 소리 크게 내서 반대했다 또 뭐 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총재하면서 이제 당을 이끌어오고 또 특히 국회에서 예결이나 상임위에서 할 때 본회의에서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강경책으로 하느냐 하는 게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 막바지 시한을 넘기고 막판에 와가지고서 결국 우리가 표결로 가야지 뭐 들어눕고 하는 식의 것은 지금 적절치 않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 후보님 양해해 주시면 논의의 성격상 예, 이 후보님께 30초만 예, 하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주민 투표 이런 것을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서명을 하고 뭐 이러자고 주장을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전남도 의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 그때 전남도 의원들이 동교동계의 공천 눈치를 보게 안 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한 것도 저는 그 자기들 의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지자체 선거를 치르면서 이 주민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투표를 하자는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냥 밀어붙여지는 꼴로 갔는데 이렇게 돼서는 나중에 크게 후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주제는 이 후보 토론 이후에도 당에서 잘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경제 문제인데요. 광주시만 하더라도 2차 산업 비중이 광역시 평균인 22%에도 훨씬 못 미치는 12.7%입니다. 그만큼 지역 경제 기반이 낮다는 것인데요.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의 금융계가 다시 흔들린다. 그리고 지역 경제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호남 지역에 대한 지역적 차별이 아직도 여전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게다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 혹시 역차별까지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역차별 문제는 역시 지역 경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내일 경선 때문에 광주 전남에 내려오셔서 지역 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좀 하셨는지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후보들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부영 후보부터 답변을 1분 30초 내로 답변을 해주시죠. 예, 광주시와 이 전남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59.5% 광주가 그렇고 전남이 14.6%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지역 특성을 살려서 광산업 등 이런 첨단 산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또 수익성이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농업 구조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광주 광산업 엑스포가 2008년에 이 정부 주관으로 열리도록 돼 있는데 이 정권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이 부분은 핵심적인 사안으로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또 이 광 관련 기초응용 기술은 우리 이상희 의원이 항상 강조해 오시지만 그 연구 개발을 위해서 한국 광기술연구소 같은 것을 이곳에 꼭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선왕권 경제특구 조성 사업, 이것도 정권이 어느 쪽에서 들어서느냐 관계없이 반드시 밀고 나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후보. 네. 제가 정보와 사회 광역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역 갈등 등 부분 때문에 항상 정권이 바뀌면 또 이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되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정보와 사회에 맞게끔 고치기 위해서는 서울 경제가 우리나라 국가 경제 한 65% 점유합니다.
그러면은 서울 경제 대치되는 남부 공동 경제권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미국에는 보면은 트라이앵글 리서치라는 세 지역을 합쳐서 연구 공동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의 광산업과 생명광산업, 대구의 전자와 섬유산업, 부산의 금융물류산업, 이거를 사로 이렇게 엮으면은 이게 하나 남부 공동 경제권이 됩니다. 이 경제권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의 경제권하고 대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공동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 정부가 이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 지역 감정을 초월해서 합리성이 있습니다. 이런 조금 더 우리가 발상의 그걸 전환을 해가지고 내만 잘 살아야겠다는 것보다도 진짜 더불어서 지역 감정도 극복하고 산업의 보완적 관계도 연결하고 이런 쪽에서 저는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정책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걸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창 후보 답변해 네, 주시죠. 우선 그 근본적으로 지방발전 협약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나온 건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이 그 지방이 필요한 특화산업이나 기타 그 테크노파크 같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협약을 해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밀어주는 제도입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저는 도청 이전 문제가 맞물려 있다. 도청이 이전되면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걸 많이 얘기합니다. 또 실제로 도청 이전이 아니라도 오래된 도시는 광주와 같이 오래된 도시는 자연스러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광주가 서남권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제 지식 기반 산업이라든가 또 기타 문화, 교육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 기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식 기반 산업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광산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광주과학연구원 그리고 또 이 광산업의 직접 단지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산업화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 전남의 경우에는 지금 전남은 제가 알기로 이 바이오 산업, 생물 산업이 매우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물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 부분을 키워나간다면은 농업과 관련해서 매우 아주 유망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또 농업의 고부 가치화, 즉 아주 품질을 좋게 만들어서 고부가 가치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어렵겠지만은 이런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한다면은 저는 희망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최병렬 후보입니다. 예, 저는 이 광주 전라남도의 미래는 저는 상당히 밝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선 광주 전남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지금 이 바로 생명 기술과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으로 가장 앞서가는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래 광주 전남을 위해서 큰 효자 노릇을 할 부분이다. 우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중국에서 엄청난 관광객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멀지 않아서.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광주 지역에 이 좋은 문화 콘텐츠를 정말 활용해서 남쪽의 바다와 또 이 내륙에 있는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이 문화를 엮어서 관광 소재로 만드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향이고 또 중국과 관련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우리 국가적으로 투포트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광양에 어마어마한 물류기지를 만들면 이것도 역시 미래에 굉장한 저는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 광주 전남 같은 이런 지역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서 값싼 땅으로 외국 기업이 들어오게 해주고 또 외국 기업들이 규제받지 않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주면은 저는 많은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여기가 중국을 향한 기지도 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것만 제대로 엮어내면은 광주 전남의 미래는 농업에만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예. 네 분의 후보께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상호 공박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좋은 의견들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차기 정부에도 계속 추진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박의 토론을 잠시 생략을 하고요. 예비 질문을 준비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 좀 후보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30초씩만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 예비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현재 추진 중인 이른바 신민주 대연합 즉 정계 개편에 대해서 30초씩 간단하게 이상희 후보부터 의견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뿌리를 제가 신문사설을 이렇게 보니까 역시 지역주의가 깔려 있고 네. 또 과거의 정치적 이념이 깔려 있는데 우리 정치는 제발 좀 미래로 가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는 게 국민의 열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앞으로 새로운 정책 같으면 예, 과학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창조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국민 잘 살게 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나 정당 출연을 기대합니다. 예. 그 이회창 후보께서도 노무현 후보가 표현한 것을 들어보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당 합당 이전의 그런 그 민주 연합을 구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대착오적이고 반시대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근대화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민주화 시대를 또 거쳐서 이제 21세기의 선진화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정치도 선진화돼야 됩니다. 이런 마당에 옛날로 돌아가서 지역끼리 또는 정략의 차원에서 합종 연행을 해서 만나서 정권을 따자 그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는 연합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국민이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렬 후보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뭐 우리 국민이 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지금 민주 대 반민주 그럼 그 국민이 웃지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선거 전략상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그건 일리가 있죠. 뭐 전략에는 부도덕한 거 빼고는 다 동원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리가 있는데 왜 우리 이회창 후보께서도 이 노무현이하고 거의 흡사한 여당에서도 우리 쪽으로 올 사람이 있으면 받겠다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씀을 해가지고 네. 오히려 노무현의 논리를 뒷받침해 준 것 같은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유감입니다. 예. 저기 이부영 후보께서도. 네, 그 노무현 후보의 정계 개편 그 얘기는 역시 그 지난날의 그 민주화 운동 세력을 하나로 묶겠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현 대통령 세력을 묶겠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그것은 그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한 한 뭐 방책으로 유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후보가 그동안 내세웠던 개혁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이 21세기 들어서도 이런 그 노정객들에게 기탁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그런 자세에 동의할 것이냐. 예. 오히려 저는 17대 총선에 노무현 후보의 정책 노선이나 이런 데 동의하는 사람들을 다수 내보내서 많이 당선시켜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 그 정계 개편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으로 예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한나라당의 2002년 대선 경선 후보 정책 토론회 이제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은 네 후보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후보 가운데 한 분은 이제 일주일 후면 한나라당의 2002년 대선 후보가 되실 텐데요. 사실 오늘 방문하신 광주 전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만약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어떤 내용과 어떤 방법으로 이 지역의 지지를 얻을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1분 내로 아까 예부 질문 하나를 소화했으니까 이회창 후보부터 말씀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 순서가. 그래서 이회창 후보부터 대책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이 광주는 5.18에 아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 호남민은 정말 나라가 제도된 그런 반듯한 나라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이나 또는 비민주적인 어떤 행동이나 또는 과격하고 급격한 어떤 국민의 마음에 맞지 않는 변화 같은 것보다도 이 나라가 안정된 기반 위에서 잘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광주는 정권도 겪어보셨습니다. 그 정권이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이 나라를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반듯한 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활기찬 경제로 이 나라의 미래를 아주 밝게 열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광주나 전남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저희 생각에 전적으로 동조해 주실 것이다. 그것으로서 설득을 하고 또 지지를 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렬 후보께서도 대책을 좀 얘기해 주시죠. 김대중 대통령 임기가 끝난 걸로 해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지역 정치 이제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입장을 보면은 우리가 어영부영 제대로 잘못하다가는 정말 멀지 않아서 중국한테 추월을 당하고 우리가 중국의 경제적인 예속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걸 털고 우리가 단결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합심 협력할 때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이제 새로운 지도력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안정성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살려서 우리의 성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지도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전부를 아우를 수 있는 가슴이 넉넉한 이런 또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걸 편가르고 이래 짜게고 저래 짜게는 이런 지도력 가지고는 이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 이제는 부패로 국민 속상하게 하는 이런 지도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깨끗한 지도자가 나와서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는 이런 일을 온 국민을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할 때다. 전 그런 점에서 우리 광주 전남의 또 국민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해 줍시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예. 이부영 후보. 예. 저는 이제 정치보복, 지역 차별이 없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광주 전남의 정서를 보면은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면은 다시 정치보복이나 지역 차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 이부영이처럼 지역 감정 이런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과 맞싸워온 이런 후보가 나서서 이 광주 전남의 그런 그 우려를 씻어줘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저는 집권을 하면은 이 지역, 세대, 계층, 정파를 넘어서는 대연정을 통한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국민이 모두 하나가 돼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부를 만들어서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예. 이상희 후보. 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모래 한 톤 7,000원이지만 과학기술로 반도체를 만들면 7,000억입니다. 정치는 국민 잘 살게 하는 겁니다. 이념으로 절대 국민 잘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OIS께 간청을 해가지고 광주 과기원을 만들자고 이야기 드렸던 것도 과거 지향적인 한의 정치 에너지를 미래 지향적 창조적 에너지로 바꿔줘야 된다 했죠. 이게 광주 전남 지역 문제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다 하는 걸 제가 강조해서 광주 과기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 정치라는 것은 우리 최 후보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이해창 후보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거는 한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문제고 국민 전체 잘 살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역 갈등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이 과학 정치가 이제는 우리가 지역 연구라든 이런 걸 다 떠나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 한민족이 함께 힘을 합쳐가는 정치의 하나 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네. 네 후보의 마지막 발언을 끝으로 2002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정책 대토론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토론에 임해 주신 네 후보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